1940년 광복군이 창설되었으나 곧 이은 일제의 패망으로 본격적인 전투에 나서지 못하였다. 광복 70주년이 지난 지금의 역사 교과서에 실린 일제강점기 독립무장투쟁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독립군 3부의 무장투쟁에 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광복이 연합국 승전의 부산물로 인식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독립운동사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문무를 겸비한 용병술과 지도력으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날아다니는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통해 일제시대 독립운동사의 큰 흐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에서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용구 성도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은 서울에서 독서클럽을 운영하시면서 일제시대 항일운동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특히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을 추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서 감동을 받곤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가장 많은 감동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홍범도 장군의 초지일관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동시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를 하는 것은 홍범도 장군과 같은 의인과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우리들은 일제강점기의 항일 무장운동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면서도 무지하였다는 것에 대해 저 스스로가 창피할 많이 느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홍범도 장군의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집대성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기존 사료의 오류를 바로잡고 장군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조명할 수 있게 해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홍범도 장군이지만 해를 거듭하고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홍범도 장군의 평전을 통해 다시 홍범도 장군의 위협이 우리 모두에게 올바르게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라도 항일 독립운동사에 대한 발굴과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보니까요, 장군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어떤 활약을 하셨기에 이순신 장군에게까지 비유를 하신 걸까요? 예, 우리가 사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홍범도 장군은 이름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천사를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과 견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홍범도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사에 나온 내용을 통해 왜 그런지 간략하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홍범도 장군은 천민 출신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의 생존과 독립을 위해 봉기를 했는데요. 이는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문관 우위 시대에 무관으로 천시를 받았지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나라를 지킨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항상 자신의 권위나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거든요. 항일 투쟁을 할 때 사령관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고 그 휘하에서 부대를 지휘한 것인데요. 이는 조정에서 날뛰는 간신들에게 모략을 당하여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백의종군했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장군은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었었거든요. 독립군 연합부대의 열세를 뛰어난 지휘 능력과 기발한 전술작전으로 극복하여 일본군 정규 사단을 괴멸시켰죠. 이 또한 충무공이 한산도 대첩에서 적을 섬멸한 작전이나 12척밖에 남지 않은 배를 이끌고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지략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이순신 장군이 환생하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점은
장군께서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항일투쟁 경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소홀히 취급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독립운동의 연구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한에 홍범도 장군을 기릴 만한 후손이 없다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부인과 아들이 있었지만 일제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에게는 후손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장군은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1943년 10월 75세를 일기로 그곳에서 서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군에 대한 재평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을 보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요. 빨치산 대장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는 빨치산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제목을 붙이신 건가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홍범도 장군은 우리 역사에서 크게 저평가된 인물 중 한 사람인데요. 저평가된 가장 큰 이유는 빨치산 대장이라는 칭호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빨치산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보통 한국전쟁 전후에 지리산 일대에서 전개된 공산주의 계열의 빨치산 활동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빨치산이라는 호칭 자체가 터부시되고 금기시되어 온 게 사실이죠. 굉장한 부정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빨치산이라는 어원은 사실 파르티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파르티잔이라는 말은 비정규의 유격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게릴라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중국과 만주, 러시아 지역에서 주로 빨치산 투쟁으로 일제와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그 빨치산의 대원들 중에서 주역의 역할을 하신 분이었죠. 이 같은 연유와 배경 때문에 항일 무장투쟁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의 공적이 상당 부분 묻히거나 다른 독립운동가에게 전공을 빼앗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치산이 원래 그런 뜻이었군요. 한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영만리 카자흐스탄에 묻힌 장군의 유해 송환이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국민의 도리로서 최소한 장군의 생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한 말씀인데요. 장군은 1868년에 평안도 외성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요. 아버지 품에 안기어서 젖동량으로 크게 되죠. 9살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숙부의 집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죠. 15세가 되던 해에 군대 나팔수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려운 생활을 타개하려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범도는 군대에서 사격수를 익히고 군대 여러 가지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홍범도 장군이 독립투쟁을 할 때 선보이는 신기한 사격술과 그 부대의 운용에 크나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조실부모, 젖동량, 머슴살이 등 이 핍박받고 천대받던 최하층민의 삶에서 이제 군인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장군은 이러한 삶들을 버리고 의병투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군은 기질적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분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상관의 부조리에 대항을 하다가 상관을 폭행하고 군대를 뛰쳐나오게 되죠. 그리고 수안의 제지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제지공장 주인의 억압과 임금 체벌로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 금강산 신계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지만 불행히도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요. 강원도 해양의 먹패장골에 응거를 하게 되죠. 장군이 의병운동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1895년 9월에 김수엽이라는 동지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동학혁명군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무라타 소총으로 무장한 데 비해 장군은 임진왜란 때 들어온 화승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화력은 대충 잡아도 250대 1로 평가되었는데요. 이 화성총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노끈에 불을 붙여서 총을 발사를 하죠. 사거리도 29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최초의 의병 전투에서 화승총으로 일본군 10여 명을 섬멸하는 전공을 세웠죠. 당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조선의 사냐를 누비면서 항일 의병을 섬멸하고자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는데요. 장군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일본군은 그의 행방을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가명을 쓰면서 은신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함경남도로 옮겨가 삼포수와 의병 출신 10여 명을 규합하여 소규모 의병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홍범도 부대의 첫 전투가 1907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함경도에 있는 후치령에서였습니다. 그 후치령에서의 전투에서 일제의 수비대와 경찰을 괴멸시키게 이르릅니다. 이로부터 1908년 11월까지 약 1년여 동안의 일본군과의 벌인 전투는 자그마치 60여 회에 이르고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총을 잘 다루는 삼포수로 구성된 의병 부대였다고는 하지만 정규 훈련을 받은 일본군에 비해서는 그 조직력이나 전투력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요. 무려 60여 회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니 이 홍범도 장군의 의병 부대가 이룬 성과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 데에는 홍범도 의병부대의 독특한 특징을 둘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병 다수가 포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산악의 유격전에서는 정규군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포수들입니다.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둘째는 기동력이 매우 빠른 행군과 공격, 재빠른 철수에 굉장히 유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병들이 모두 평민 신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구성원들의 단결과 융합이 굉장히 쉬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그 좋은 점들이 모두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홍범도 장군이 탁월한 지휘력에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홍범도 장군은 우리 무장 독립투쟁사에 큰 획을 그은 영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경수국지 일에 가장 빛나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끄신 분도 바로 홍범도 장군 아니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홍범도 장군은 대규모의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분산된 독립군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홍범도 장군은 군단 통합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합 1,200명 수준의 연합부대가 탄생을 하게 되죠. 연합부대는 실질적으로 홍범도 장군이 지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고 불리는 봉오동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봉오동 전투는 처음에는 작은 전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독립군 부대 30명이 함경북도 강양동으로 진입해 들어가서 일제 헌병 순찰대를 격파하고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죠. 이에 일제는 대대적인 보복 작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일본 군대를 봉오동으로 유인하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인데요. 봉오동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거든요. 일본군이 후퇴할 수 없는 깊숙한 지역으로 유인해서 일본군을 한꺼번에 섬멸한 것이죠. 일제 일본군의 사망자가 500명으로 이를 정도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는 1920년 6월 7일이었는데요. 일본군이 우리 독립군에게 참패를 당한 역사적인 날이죠. 이 전투로 상해 임시정부와 일본, 중국까지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에 일제는 대대적인 보복전에 나서게 됩니다. 5개 사단에서 차출한 2만 5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게 되는데요. 독립군 부대들은 봉오동 전투 이후 일제의 보복을 피해 이동하여 청산리에 모이게 되죠. 당시 청산리 근처로 모인 독립군은 회의를 통해 홍범도 장군의 지휘하에 군사작전의 통일을 협의하게 되죠. 드디어 청산리 백운평에서 일본군과의 첫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6일 동안 10여 차례의 전투로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10차례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청산리 대첩은 국치 이래 독립군이 거둔 가장 빛나는 전투가 되었죠.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기고 핍박을 받던 우리 민족에게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의 승전보는 민족의 자존과 의기를 높여준 쾌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기록에 의하면 일본도 장군을 호걸의 인품과 지략을 갖춘 인물이라고 하면서 경외할 정도였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지금 이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장군이 이룬 쾌거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홍범도 장군의 업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은 청산리 대첩의 실상이 크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산리 대첩하면 김좌진 장군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주역은 홍범도 장군이거든요. 저자는 이렇게 왜곡된 이유를 해방 후 국무총리를 지내고 청산리 전쟁 당시 북로군 정서 장교였던 이범석 씨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홍범도 장군의 부대가 도망치다가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더해 당시 조선 빨치산 대전이라는 호칭에 대해 반공정신이 작용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공적이 크게 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홍범도 장군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기피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65년 한국 독립사 편찬위원회가 펴낸 책이 있는데요. 한국 독립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청산리 대첩이 있는데 이 편에는 아예 홍범도 장군의 이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에서도 청산리 대첩을 검색을 해보면 홍범도 장군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청산리 대첩의 주역은 홍범도 장군인 것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데요. 하루빨리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단고기 책을 읽다 보니까요. 장군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내에 있는 구절인데요. 환단고기는 모두 해학 이기 선생의 감수를 거쳤으며 또 내가 정성을 들여 부지런히 편집하고 옮겨 적었다. 그리고 홍범도 오동진 두 벗이 자금을 대어 목판에 새겨서 인쇄하였다. 장군은 항일 독립투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도 깊이 관여하셨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대종교와 단군 계열의 단학회 등에 깊숙이 관련하여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제와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배경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단군이신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숭배해 왔습니다. 비록 외래 종교에 의해 밀려나 말살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민족의 순환기에는 항상 그 중심에 단군을 중심으로 민족 통합의 정신적 일체감이 형성되었었죠. 장군은 1914년 만주에서 조직된 비밀단체인 단학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학회는 단군 정신을 통해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세우고 민족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단체였습니다. 회원이 5만여 명에 달했던 이 단학회의 중심 인물 중에는 환단고기를 편찬한 개연수와 환단고기를 편찬할 때 자금을 냈던 오동진 등이 있었는데요. 홍범도 장군도 그 중에 한 분이셨죠. 환단고기는 인류 창세 역사와 한민족 9천년사의 국통맥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책이죠. 더불어 인류 원형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성전인데요. 특히 장군은 환단고기 발간에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열정을 보입니다. 그 내용이 환단고기에 쓰여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장군을 비롯한 단학회 간부들은 단군 정신을 통해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민족사의 전통을 계승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단학회보를 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군은 제세이와 홍익인간 등 한민족의 개국 정신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 항일 투쟁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장군을 사냥꾼 출신의 무지한 분으로 인식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셨던 것을 보면 상당히 학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장군께서 이렇게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흔히 장군을 무인 출신으로 이념이나 사상면에서는 깊이가 덜한 것으로 인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학식과 식견을 갖추고 계셨던 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군은 22세 때에 군대를 뛰쳐나와 한때 금강산 신계사에서 2년 동안 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2년여의 신계사 생활은 홍범도 장군의 정신과 사상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계사의 스님과 신도들로부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서산대사와 사명당 등 선사들의 구국항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국심과 민족의식, 역사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국가의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특히 신계사에는 이순신 장군의 후손인 지담 스님이 있었는데요. 지담 스님으로부터 이순신 장군의 진법과 용병술에 대해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려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장군의 삶을 보면서 사람이 한 생애를 살면서 역사의식에 눈을 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통 역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역사의식에 대해 무지하게 있으죠. 역사를 모르면 현재의 정체성과 미래의 방향성에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학자가 얘기하듯이 역사는 미래다 라는 말은 정말 의미가 심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사 인식을 통해 현재의 정체성과 미래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그리고 민족 정신의 고취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시며 희생하셨는데요. 하지만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순탄치 않았죠. 책에서 저자는 그 중에서도 불행한 사건으로 자유시 참변을 들고 있는데요. 이 자유시 참변이 무엇인가요? 네,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일제는 무차별한 한인 학살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간도 참변, 간도 학살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주와 시베리아 지방에서 자행된 학살에 자그마치 5천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일제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홍범도 장군의 부대를 비롯해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참변을 피해서 러시아 이만의 자유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만의 자유시에 운집한 독립군들은 약 4,500명을 헤아리는 규모였습니다. 이때 무장부대들 사이에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2군단에서 한인 독립부대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분이 무엇이냐면은 한인 부대들이 일본제와 러시아제, 체코제 등 다양한 병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해소해 러시아제의 무기로 일괄 지급하겠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얘기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게 되죠. 고심 끝에 이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장해제의 과정 중에서 러시아 적군과 한인 보병 자유대대가 사할린 의용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외견상으로 보면 두 무력부대의 충돌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무장부대 사이에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자유시 참변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더불어 홍범도 장군 개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일대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로써 그의 무장투쟁이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이죠. 이후에도 홍범도 장군은 의병투쟁의 재기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부대가 소비에트 적군 한인여단에 편성되는 등 직접 항일전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홍범도 장군. 하지만 그는 자유시 참변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한 후에 그곳에서 1943년 10월 25일 75세의 일기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하루속히 유해 송환과 그의 업적에 대한 바른 평가가 이루어져 조금이라도 한을 풀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구 성도님을 모시고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의 뜻을 둔 27세부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서거할 때까지 약 50여년간을 한평생 독립무장투쟁에 초지일관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홍범도 장군과 같은 의인과 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홍범도 장군의 위협을 바르게 평가해야 하며 더불어 그의 위협이 우리 모두에게 바르게 정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 역사에 휩쓸려 가리라.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인데요. 이 한마디에서 역사를 알아야 하는 필연성과 당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했으나 잊혀진 영웅 홍범도 장군. 하지만 오늘의 한국인은 조국의 바른 역사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망각의 병을 치유해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고자 하시는 분들께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을 권해드립니다.